자, 보자. 우리가 이제 조금 전까지 옥텟 규칙에 의해 그릴 수 있는 원자 모형을 야물딱지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가 뭐였냐면은 원자과 전자라는 친구에 대해서 이해해보자. 두 번째 학습 목표가 무엇이냐면은 원자과 전자랑 최외각 전자를 구분해보자. 그 다음 세 번째 학습 목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조금 전에 있었던 옥텟 규칙을 이해해보자였습니다. 첫 번째인 가장 마지막 학습 목표였던 옥텟 규칙을 이해해보자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따라온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원자과 전자라는 친구는 대체 무엇이며 그 다음 최외각 전자라는 친구는 또 뭐길래 우리가 이거를 구분해서 따로따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여러분들 한번 이해하고 나면 더 이상 안 틀릴 수 있거든요. 알겠죠?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저는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걸 조금 더 좋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빡세게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간단하게만 라이트하게만 이야기해 볼게요. 알겠죠? 단원명이 뭐냐면은 화학 결합이에요. 화학 결합. 여러분 이 단어만 놓고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아, 원소들이 그냥 뭐 화학적으로 달라붙나 보다, 결합하나 보다,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 같죠. 맞는 말이긴 합니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저는 이런 식으로 정의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적어주세요. 화학결합의 정의는 뭐냐면은 원소가 원소가 조금 전에 공부했었던 이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친구 있었잖아요. 그쵸?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해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우리는 화학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조금 전에 공부해서 알고 있겠네요. 이 화학결합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부했던 것에 바탕으로 따지게 되면은 첫 번째가 바로 이 전자라고 하는 친구를 어떻게 하냐면은 버리기도 하죠. 그렇게 옥텟 규칙을 만족해 나갔습니다. 두 번째, 어떤 선택을 하기도 했냐면은 전자를 얻기도 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을 통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했어요. 그쵸?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요. 요거 말고 어떤 방법도 있냐면은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화학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됐나요? 자, 그런데 제가 왜 굳이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설명했냐면 바로 이 친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학습 목표였던 이 원자과 전자라는 친구 아시겠습니까? 원자과 전자요. 여러분 저는 이 원자과 전자의 정의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조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분홍색으로 설명을 할게요. 필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강조해 주세요. 원자과 전자의 정의가 뭐냐면은 지금 칠판에 쓰여 있는 화학 결합에 영향을 주는 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원자과 전자의 정의예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여기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게 있고 가장 크게 틀리는 개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나트륨 한번 그려볼게요. 원자 번호 11번이겠죠. 그렇죠?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 껍질에 1개가 들어가겠죠. 맞아, 아니야? 그렇죠?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몇 개의 전자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1개의 전자가 이동해야 될 겁니다. 맞아, 아니야?
그쵸? 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트륨이라고 하는 친구는 화학 결합을 하기 위하여 혹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하여 전자 한 개가 이동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는 대답을 곰곰이 생각하신 다음에 대답해 보세요. 왜 굳이 한 개가 이동해야만 하는 거죠? 7개가 다가오거나 7개가 움직일 수는 없는 건가요? 불필요하죠. 비효율적이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왜 굳이 한 개인 겁니까? 바깥쪽이 몇 개가 있으니까? 한 개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럼 무슨 그런 얼탱이 없는 질문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깥쪽에 한 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됐죠? 자, 그 다음은 염소 17번 해당하는 그 친구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원자 번호 17번이죠? 첫 번째 껍질에 2개 들어갈 겁니다.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죠? 8개.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죠? 7개. 자, 여러분 이 친구 대답해 주세요. 몇 개의 전자가 이동을 해야만 하는 겁니까? 맞아요. 그렇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한 개의 전자가 이동하게 될 거예요. 맞아, 아니야? 여기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립니다. 쌤, 그러면 나트륨의 원자가 전자 한 개인 거고 염소의 원자가 전자도 한 개인 건가요? 7개? 잠깐만, 얘들아. 곰곰이 생각해보자. 화학결합에 영향을 주는 전자는요, 다른 표현을 해보자 보면은 이동하는 전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한번 생각해보자. 결국에 이 친구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몇 개의 전자가 움직였나요? 한 개요. 염소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즉 화학결합을 하기 위해서 몇 개의 전자가 이동했나요? 한 개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 개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중요한 단어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냥 이동하는 전자래요? 영향을 주는 전자래요? 영향이요. 대답해 주세요. 왜 염소는 한 개가 이동할 수밖에 없었죠?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바깥쪽에 몇 개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깥쪽에 7개가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니? 즉 여러분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원자과 전자는 이동하는 전자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원인이 되는, 그 근원이 되는 전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걸까? 근원이 되는 전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겠죠. 나트륨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인 거죠? 한 개인 겁니다. 염소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인 거죠? 7개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혼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외각 전자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요거 한자더라고요. 한자예요. 자, 볼게요. 최고, 최상, 최 무슨 최자일까? 가장. 그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왜는 무슨 외자일까? 바깥. 각이 무슨 각자인지 아니? 테두리 껍질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최외각 전자,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가 바로 무엇이 되는 거다? 최외각 전자입니다. 그럼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잘 봐요. 여러분 나트륨 원자 모형 그려놨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나트륨의 원자과 전자 몇 개라 그랬죠? 한 개요. 맞아, 아니야? 나트륨의 최외각 전자 몇 개야? 한 개야. 구분 가니? 구분 안 되니? 구분 잘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몰라서 비금속도 가보자. Cl. 염소의 원자과 전자 몇 개니? 7개죠. 원인이 되는 전자라 그랬으니까 Cl의 최외각 전자 그럼 몇 개니? 7개지 얘들아. 맞아, 아니야? 그럼 질문.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원자과 전자와 최외각 전자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원자 모양만 보고 거의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니?
이해되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학습 목표는 따라왔고요. 두 번째 학습 목표를 지금 이해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되나요? 자, 여러분 잘 봐요.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네 있잖아, 아까 내가 요 자리에다가 필기를 했었는데 주기율표는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었어. 기억력 테스트 시간이야. 가로줄은 뭐라 불렀죠? 두 글자. 무엇의 개수가 똑같다 그랬죠? 전자, 껍질의 수가 똑같다 그랬습니다. 세로줄은 한 글자였어요. 족. 자, 질문입니다. 1족이면 원자가 전자 몇 개? 2족은? 13족은? 14족? 15족? 16족? 17족? 18쪽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이유에 대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세 번째는 바로 그 주기율표 가장 오른쪽에 존재하는 18쪽 원소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18쪽 원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요. 비활성 기체. 알겠습니까? 자, 얘네들 우리가 외워야 되는 1번부터 20번까지에 해당하는 친구들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자번호 2번이죠? 헬륨이에요. 몇 번이라 그랬습니까? 2번. 원자 핵의 전하량 얼마 나오겠습니까? 플러스 2. 첫 번째 껍질에 2개. 끝이네요. 그 다음 누군지 아십니까? 네온이에요. 네온 쌓인 간판할 때 그 네온이요. 이게 몇 번인지 아시나요? 10번입니다. 뭔가 규칙이 보여야 돼. 우리 아까 옥텟 규칙 숫자 3개 뭐뭐 있다 그랬지? 288.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그럼 여러분 세 번째 친구가 말씀드릴게요. 아르곤이라고 하는 친구거든요. 그럼 288 구조에 의해서 이 친구 몇 번 이어야만 하겠습니까? 18번. 그렇지. 눈치를 이렇게 채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친구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가 들어가는 거야.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화학결합의 정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원소가 옥텟 규칙을 만족해가는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맞아, 아니야? 맞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자과 전자의 정의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화학결합에 영향을 주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맞아,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은 저 두 내용을 다시 상기시킨 다음에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이 비활성 기체인 18쪽 원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다른 원소들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딱 봤을 때 어때요? 이미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죠. 그쵸? 이미 만족하고 있어요. 자,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친구예요. 자,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원소들, 즉 원자들은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버리고 얻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화학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하지만 18쪽 원소인 비활성 기체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고 굉장히 안정적인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족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쵸? 그럼 질문해 보도록 하죠. 18쪽 원소는 화학결합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오케이? 얘네들은 화학결합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얘들 대답해봐. 원자과 전자의 정의 뭐라고 얘기했지? 화학결합에 영향을 주는 전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했어? 원자과 전자라고 부른다 그랬어. 기억나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학습 목표를 모두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개념이에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18쪽 원소 비활성 기체가 가지게 되는 전자의 종류 중에서 첫 번째 원자과 전자는 여러분 몇 개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걸까요? 없다. 0개예요. 0개. 없다. 하지만 여러분 전자 중에서 최외곽 전자라고 하는 거 존재하지 않나요?
그냥 단순하게 제일 바깥쪽에는 몇 개의 전자들이 들어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헬륨이 2개 있고요. 네온이랑 아르곤 같은 경우는 8개가 들어있다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겠죠. 이해됩니까? 즉 우리는 옥텟 규칙에 대해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화학결합의 정의를 공부하고 나니까 아하! 원자가 전자랑 최각 전자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다른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손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 아니야? 이해되죠? 요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나요? 괜찮죠? 요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화학, 고등학교 1학년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됩니까? 가볼게요. 자, 가장 먼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제가 아까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주기율표에서요. 주기율표에서 첫 번째 주로 왼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 원소들이 있는지 대답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아까 필기했는데 간단하게만 적을 거야. 얘들아, 왼쪽에 위치하는 친구들 대부분 다 어떤 원소로 구성된다 그랬지? 맞아요. 왼쪽에 위치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금속 원소라는 특징들을 대표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전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잃어요. 전자를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들아, 주기율표를 머릿속에 잘 떠올려봐. 제일 왼쪽에 있으면서 제일 위쪽에 있는 친구가 하나 있네. 누구죠? 수소. 수소는 금속이니 비금속이니? 비금속이야. 기체란 말이야. 그래서 얘만 따로 기억을 해두자. 수소 같은 경우는 비금속임에도 불구하고 H+로 전자를 버립니다. 전자 버리고 그 다음 양이온이 되려고 해요. 이해됩니까? 그쵸. 요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기율표에서 주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부분 어떤 원소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냐면은 금속이 아니다. 그렇지. 비금속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고요. 얘네들은 전자를 어떻게 하는 선택을 한다 그랬죠? 맞아요. 전자를 얻는다라고 하는 선택을 한다 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쵸? 그리고 이 비금속인 친구들은 또 어떤 특징까지 존재하게 되냐면은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야. 서로 전자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적어만 주세요. 서로 공유함, 전자를. 이해됩니까? 됐죠? 요거는 머릿속에 넣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 금속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뭐겠습니까? 고체다, 특유의 광택이 있다, 얇게 펴지거나 조정할 수 있다, 금속이 전류가 통한다,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거고 비금속은 그렇지 않은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몇 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됐죠? 그 다음은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너네 이거 틀리면 가만 안 둘 거야. 알, 칼, 리, 금속이야. 따라와. 이름 굉장히 이쁘게 생기지 않았니? 크다. 맞아요. 알칼리. 뭐 그런 단어 나오기도 하죠. 맞아, 꽤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이 알칼리 금속의 정의가 뭐냐면요. 제발 틀리지 마. 일쪽에 존재하는 금속이에요. 소리 안 지르게. 얘들아, 일쪽 제일 첫 번째 친구가 누구야? 걔는 알칼리 금속이지? 끄덕였어? 너 수소가 금속이야? 큰일 날 아이네. 틀리면 죽여버릴 거야. 알았지?
자, 이게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잘 봐요. 주기율표를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가운데가 텅 비어 있고 여기가 수소고 여기가 헬륨이란 말이에요. 그쵸? 이 밑에 리튬이 있고 이 밑에 나트륨이 있거든요. 그쵸? 여러분 얘는 알칼리 금속이 아니에요. 여기가 알칼리 금속인데 여기다가 이제 A 써놓고 A는 알칼리 금속이다. 동그라미 치는 순간 여러분 뭐까지도 이렇게 똑 해가지고 던질 거야. 알았지? 가만 안 둬. 죽여버릴 거야. 알았지? 틀리지 말자 얘들아. 알겠습니까? 됐죠? 맞아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의 종류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튬, 나트륨. 나트륨 아래쪽에 누구에 있게? 칼륨이게, 칼슘이게? 칼륨. 여기까지는 우리가 암기해야만 하는 친구들일 겁니다. 번호까지. 이 친구는 조금 낯설 거예요. 루비듐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RB. 루비듐. 그 금속이나 그 보석, 루비랑은 다른 거예요. 다 아예 다른 거예요. 그건 알겠죠? 루비듐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얘네들은 금속입니다. 제가 방금 왼쪽에 말씀드렸던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고유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할 거예요. 금속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금속은 아시겠지만 특유의 광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짝반짝거려요. 광택. 알겠죠?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도 굉장히 얼탱이 없는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의자와 책상 다리 금속인 거죠? 금속이죠? 제가 커터칼을 드릴 테니까 잘라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자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안에 자를 수 있겠어? 절대 안 될 거야. 커터칼로는 불가능할 거야. 그치? 근데 여러분 이 알칼리 금속은 잘려요. 여러분 혹시 초콜릿 중에서 딱딱한 초콜릿 말고 살짝 꾸덕꾸덕한 초콜릿 뭔지 알아? 약간 밀크 초콜릿도 약간 딱딱한 것들 있잖아. 그런 거 말고 그 포크로 넣으면은 그거 약간 푹 들어가는 그런 초콜릿들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금속이 잘려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알칼리 금속은요 칼로 잘립니다. 알겠죠?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에요. 우리는 이 칼로 잘린다라고 하는 특징을 또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냐면은 무르다라고도 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제가 먼저 필기하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에요. 이 알칼리 금속은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첫 번째 특징 제일 중요한 건데요. 공기 중에 존재하는 H2O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요거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 수증기. 두 번째, 산소랑도 반응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반응성이 커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 수업을 들었으니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산소랑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 변화예요? 화학 변화예요? 화학 변화죠. 화학 변화는 성질이 일정해요? 성질이 변해요? 성질이 변해요. 우리는 순수한 알칼리 금속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고 싶은데 공기 중에 놓게 되면 성질이 변하니까 올바른 실험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공기 중에 놓아두게 되면 쉽게 성질이 변화하기 때문에 공기를 차단시켜야만 합니다. 어떨 때? 보관할 때. 이해됩니까? 필기할게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요. 보관할 때 굉장히 끈적끈적한 액체들 있죠? 첫 번째 석유. 공기를 차단할 수 있거든요. 석유. 혹은 여러분 양초 성분 알아요? 양초? 상온에 두면은 딱딱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조금만 가열하면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액체 상태가 되잖아요. 그쵸? 우리는 걔네들을 파라핀이라고 합니다. 요 두 곳에 넣어서 보관해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증기와 산소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겠지. 이해되니? 됐지. 자, 네 번째. 여러분이 알칼리 금속은요. 물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물에 용해야 한다. 녹이면. 대표적으로 제가 쓰고 싶은 친구가 누구냐면요. 저는 이 친구를 쓰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기는 한데 누구를 써줄까? 나트륨 한번 쓸까나? 칼륨 쓰자, 칼륨. 칼륨 한번 써보도록 할게. 두 개의 칼륨이 두 개의 물 분자랑 반응을 하게 돼요. 그 결과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두 개의 KOH, 수산화 칼륨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면서 수소기체를 생성합니다. 얘들아, 수소기체는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쵸? 불에 닿으면 펑 터지지 않아요? 그래서 얘들아, 알칼리 금속을 물에다가 집어넣잖아? 뿡! 터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했을 때 불을 못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것이기도 해요. 리튬 이온 전지니까요. 물론 걔는 이온이긴 한데 그렇다기보다는 이렇게 폭발한다라는 성질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필기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알칼리 금속은 물에 녹여주게 되었을 때 첫 번째, 폭발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반드시 필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저 알칼리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말로 해석하게 되면은 염기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성? 염기성. 즉, 물에 녹여주게 되면 어떤 성질로 바뀔 것이다? 염기성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반응성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반응성. 여러분, 이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조금 더 반응을 잘해요. 알겠습니까?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반응을 좀 더 잘하고요. 칼륨보다는 루비듐이 조금 더 반응을 잘해요. 알겠죠?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리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껍질에 2개고 두 번째 껍질에 1개죠. 그쵸? 나트륨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껍질에 2개고 두 번째 껍질에 8개고 세 번째 껍질에 하나죠. 그쵸? 칼륨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껍질에 2개고 두 번째 껍질에 8개고 세 번째 껍질에 8개고 네 번째 껍질에 하나예요. 정 가운데 뭐가 있나요? 정 가운데 뭐가 있어요? 플러스를 띄고 있는 누가 있어? 원자핵이 있지. 맞아, 아니야? 여러분, 정전기적 인력, 그냥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인력 있잖아요. 그 인력은 가까울수록 세니 멀수록 세니? 가까울수록 세요. 그럼 리튬은 제일 바깥쪽 전자가 원자핵이랑 가까운 편이에요? 먼 편이에요? 나트륨에 비하면? 가깝죠? 떨어뜨리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죠. 나트륨에 비해서는 떨어뜨리기는 쉽겠죠. 어렵겠죠. 그쵸? 미안해요. 나트륨은 조금 멀리 있죠. 칼륨은 더 멀리 있죠. 맞아, 아니야? 그럼 여러분, 인력이 가까우면 가까워서 센 건데 멀면 멀수록 어떻게 돼? 약해져요. 전자를 더 잘 버릴 수 있겠죠. 누가?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이해되니? 이해돼? 요거를 머릿속에 넣을 수 있어야 돼. 요거 이해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요거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는 할로젠이에요. 이제 이게 영어적인 표현이랑 독일어적인 표현에 의해서 할로겐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할로젠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교과서에서는 할로젠이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주기율표 중에서 17쪽에 해당하는 비금속인 원소들이고요.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친구들 중에서는 두 친구밖에 모를 겁니다. 첫 번째 플루오린, 두 번째 염소, 세 번째 브로민, 네 번째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친구까지.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17쪽은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얘네들은요, 미안해. 뭐가 미안하냐면은 얘들아,
비금속이면 대부분 다 어떤 특징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상온에서? 기체나 액체일 것 같지? 근데 얘는 고체, 액체, 기체 다 있어. 그래서 조금 우리 힘들게 할 거야. 자, 가보도록 할게요. 기체인 경우 있습니다. 기체인 경우는 누구랑 누가 있냐면은 플로린이랑 염소가 기체야. 그런데 액체인 상태도 있대요. 누가? 브로민이. 그 다음 고체인 상태도 있대요. 누가? 아이오딘이. 요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얘들아 무조건 닥치고 암기만 해야 돼. 제 책 70페이지에 보시게 되시면 아래쪽에 제가 써놓긴 했습니다. 뭐냐면은 특유의 색깔이 존재해요. 특유의 색이 존재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쵸? 막 젓갈색 막 이런 단어들이 나오긴 하는데 요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17쪽인 원소들은요. 원자과 전자, 즉 제일 바깥쪽에 7개의 전자가 있어. 그러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전자 하나를 얻어오고 싶어야겠지. 그래서 첫 번째, 금속과도 반응성이 굉장히 커요. 그 다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수소 전자 버린다 그랬죠. 맞아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금속과도 반응을 잘하고 수소와도 반응성이 엄청 큽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 수소랑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원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할로젠화 수소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할로젠화 수소. 요거 하나 기억해 봅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방금 전에 만들어냈던 이 할로젠화 수소라고 하는 친구를 물에다가 넣어보자. 오케이? 어떻게 만들 거냐면 할로젠화 수소를 HCl로 할게요. 여러분 익숙한 친구 아니야? HCl? 염산. 그치? 이 할로젠화 수소를 물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H+라고 하는 수소 이온과 그 다음 Cl-라고 하는 염화 이온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 H+라고 하는 친구가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냐면은 여기서 무슨 성이라 그랬죠? 염기성. 알칼리가 염기성이고 할로젠 원소는 산성을 띠게 됩니다. 자, 얘들아 대답 잘해야 돼. 알칼리 금속은 다른 짓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돼? 염기성이 돼. 근데 할로젠 원소는 그냥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한 다음에 물에 넣어줘야 돼? 수소랑 반응시킨 다음에 물에 넣어줘야 돼. 그 다음 물에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산성을 띠는 거야. 요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되죠? 요거 하나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이 친구의 반응성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번에는 반응성이 반대가 돼요. 무슨 소리냐면 플로린이 가장 반응성이 크고요. 그 다음이 염소가 되고요. 그 다음이 브로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이 아이오딘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은 자 여기다가 설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어요. 자리가 좁기도 하고 아직 여러분들께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필기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이 반응성이라고 하는 거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반응성. 여러분 여기 쓰여있는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과 할로젠 원소의 반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단 한 가지예요. 전자를 잘 버리는 것 아니면 전자를 잘 얻는 순서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친구가 전자를 잘 버릴 수 있는가, 어떤 친구가 전자를 잘 얻을 수 있는가는 요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기 한번 해보자. 인력이에요. 질문. 인력은 당기니 미니? 당겨요.
그죠? 자, 이 인력은요, 거리가 가까우면 세져요. 그쵸? 이쁘게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보도록 할게요. 리튬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3번입니다.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들어가겠죠. 두 번째 껍질에 1개가 들어가겠죠. 나트륨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11번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껍질에 1개가 미안합니다. 2개 들어가고요. 두 번째 껍질에 8개 들어가고요. 세 번째 껍질에 1개가 들어가요. 그럼 질문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따라와 보세요. 이 원자핵과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인력의 색이 이 인력의 색이랑 이 원자핵과 작용하는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작용하는 인력의 세기가 있을 거야. 둘 중에 누구 인력의 세기가 더 세겠어? 가까울수록 색이 세다 그랬잖아요. 리튬의 세기가 더 세겠죠. 그러니까 이거 버리기가 쉬워 어려워? 리튬은 버리기가 힘들어. 근데 여러분 알칼리 금속은요 전자를 버리려고 해요, 얻으려고 해요? 금속들은 대부분 다 전자를 버리려고 하죠. 그럼 전자를 잘 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반응을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잘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잘하면은 인력이 가까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금속이 반응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잘 버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전자를 반응 잘 못하고 있으면 그냥 금속이 가만히 있는 건데, 나 반응 되게 잘해. 누구랑도 되게 쉽게 반응하고 다른 물질만 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 라는 거는 나는 쉽게 전자를 갖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전자를 더 잘 갖다 버리는 건 누구예요? 리튬이에요?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속은 대부분 다 전자를 잘 버리는 순서가 반응성이 세다, 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플루오린이랑 염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옆에다 그릴 수 있으려나? 밑에다 하자. 플루오린 같은 경우 몇 번인지 아시나요? 9번입니다. 첫 번째 껍질에 2개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 껍질에 7개가 들어갈 거야. 염소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조금 했습니다. 원자 번호 17번. 첫 번째 껍질에 2개죠. 두 번째 껍질에 8개죠. 세 번째 껍질에 7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전자 하나가 왔다라고 칠게요. 그 다음 여기에 전자 하나가 왔다라고 해볼게요. 이해됩니까? 그쵸? 여기에 왔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생각해볼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용하는 인력의 색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용하는 인력의 색이 중에서 더 세게 인력이 작용하는 건 누구겠어? 왼쪽일 거야. 그런데 비금속인 친구는 전자를 잘 얻어야 된다 그랬지. 맞아, 아니야? 그쵸? 그 소리는 전자를 잘 가져와야 돼. 전자를 잘 가져오려면 인력의 세기는 세야 돼, 약해야 돼? 세야 돼. 그러니까 금속은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응을 잘하겠지만 비금속인 친구는 번호가 작으면 작을수록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반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잘 버리는 것과 잘 얻는 것은 다른 거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쵸? 자, 그 다음은요. 제가 알칼리 금속만 살짝 지워보고 조금 복잡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요. 조금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공유 결합을 설명하고 나면 조금 편해질 것 같기는 한데 따라와 보세요. 분자예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분자의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원자 분자라고 해요. 이원자 분자. 그 다음은 일원자 분자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단어로 모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원자 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자의 개수가 몇 개일까? 2개라는 소리예요. 1원자 분자는 원자 개수 몇 개인 걸까? 1개인 거예요. 자, 이원자 분자가요,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대부분의 비금속인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비금속. 그 다음 1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친구들은 누가 있냐면은 비활성 기체가 있어요. 여러분, 걔네들은 화학결합 한다 그래서 안 한다 그래서 18자 원소는 안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 입자 동그라미 하나가 그대로 성질을 가져요. 하지만 여러분, 산소 같은 경우는 입자 동그라미 하나 했을 때 성질 가져 안 가져? 안 가진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존재하려고 합니까? 수소도 질소도 이렇게 존재하려고 하고 있죠. 이 내용을 갑자기 왜 꺼냈냐? 여러분, 얘네들도 이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무슨 소리야? F2, Cl2, Br2, 그 다음 I2로 존재하려고 해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원소들의 주기성이야. 이해되니? 이게 원소들의 주기성 첫 번째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수업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 개념 복습하시면서 모르는 거 질문해 주세요.